자, 학습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건강과 운동에 대한 효과, 건강이 신체 기관과 체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이고, 두 번째 체력의 유형, 체력은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이 있고 각각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성평가, 카카오톡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과제를 어떻게 제출하고 무엇을 제출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선생님께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형성평가 챕터에서 어떻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시 예고를 하겠습니다. 많은 자, 건강과 운동 효과라고 되어 있죠. 자, 밑줄을 치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동은 하루를 짧게 하지만 인생을 길게 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신체에 적절한 운동을 알맞게 할 때 건강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운동을 하면은 건강해지는 걸까요? 라고 되어 있죠. 운동을 하면은 왜 건강해지는 걸까에 대해서 자, 운동이 신체 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운동 있고 신체 기관이 있어요. 신체 기관에는 순환계, 요 글자대로 하기보다는 요 순서대로 갈게요. 자, 신체 기관에는 골격계, 그리고 신경계, 그리고 호흡계와 순환계, 요거는 같이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육계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은 골격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신경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호흡계와 순환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더라. 라고 이번 수업이 끝나면은 각자가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골격계라고 되어 있죠. 자, 운동을 하게 되면은 골격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네요. 자, 정상인과 골다공증 환자의 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척추에 있는 뼈를 확대를 한 모습입니다. 하나를 확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추, 그리고 여기도 하나를 확대를 했죠. 지금 여기 요 그림만 봐도 육안으로 구멍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기 구멍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이거를 좀 더 확대한 것이 오른쪽에 있는 요 모습들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은 확연하게 구멍의 크기의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같은 강도로 외부에서 뼈에 충격이 왔을 경우에 어떤 뼈가 더 잘 부러지겠나요? 그렇죠. 골다공증 환자의 뼈가 더 잘 부러질 확률이 높겠죠. 자,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것 그림들을 다 치우고, 자, 다음. 자, 칼슘, 비타민 D, 운동이라고 쌤이 크게 세 가지로 뽑아놨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칼슘이 뭔가요? 칼슘이 여러분들이. 그렇죠. 아까 여기 요 뼈를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칼슘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들 중에서 어떤 음식들에 칼슘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난 표입니다. 자, 우유, 요플레, 치즈, 기타 등등 있고 그 의외인 거는 귤 한 개에 엄청나게 많은 칼슘이 들어가 있다는 점 선생님도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요즘에 봄에 나오는 달래라는 채소에도 엄청나게 많은 칼슘이 들어가 있네요. 시금치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 뽀빠이가 많이 먹는 거죠. 근육맨. 그렇죠? 시금치만 먹고 이렇게 근육이 커지는 이유가 있었네요. 근육을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건 아니지만 근육이 어디에 달라붙나요? 그렇죠. 뼈와 같이 연결이 되겠죠. 뭐 크게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여하튼 칼슘이
뼈를 만드는 재료다 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타민 D. 자, 비타민 D의 역할은 뭐냐면은 일단 비타민 D가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면은 자외선을 통해서 피부로 흡수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햇빛을 많이 받으면은 비타민 D가 몸에서 합성이 되겠죠. 이 비타민 D의 역할은 이 우리가 섭취한 칼슘을 체내로 빨리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촉진.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음으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 운동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배워봐야겠죠. 자, 세 번째. 자, 이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줄이 항상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자, 젊은 사람에게서 운동은 유전적으로 결정된 최대 골량,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그 뼈의 무게겠죠. 골량. 뼈의 무게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운동 자체가. 다시 말하면은 칼슘을 섭취해도 운동을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은 보유할 수 있는 골량에서 차이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적게 한 사람은 골량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고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동일한 칼슘을 섭취했을 때 골량이 많이 보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들고 이 골량이라는 거는 노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떨어지게 될 텐데 골량을 많이 젊었을 때 보유하고 있으면은 나이가 든 요 시점에서는 같은 나이에 운동을 안 한 사람에 비해서 골량이 더 많겠죠. 그러면은 같은 강도로 신체에 충격이 왔을 때 운동을 적게 한 사람은 뼈가 더 잘 부러질 것이고 골다공증 환자처럼 운동을 많이 해서 골량을 많이 유지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강도로 충격이 와도 뼈가 잘 부서지지 않겠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골량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쉽게 골절상을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들 이해되셨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결합 조직이라고 나와 있네요. 결합 조직은 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뼈 주변에 있는 건과 인대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중에서는 아킬레스 건이 있고 그리고 인대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십자인대가 있죠. 자, 사진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여기 빨간색으로 박스 쳐져 있는데 영어로 아킬레스 텐던이라고 적혀 있죠. 아킬레스 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건과 인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크게 여기에 대한 결론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뼈의 보유 골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결합 조직에 뒤에 교과서를 다시 읽으면서 확인을 할 텐데 신축성에도 영향을 미쳐서 더 잘 고무줄로 예를 들면은 이 팽팽함이 더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운동 능력에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간략하게 설명할 점은 건과 인대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아킬레스 건은 여기 힐본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뒤꿈치 뼈와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비복근이죠. 이거는 지난 학기에 아마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근육 명칭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했을 거예요. 자, 요 두 가지를 연결시켜주는 요 하얀 부분. 요 하얀 부분이 아킬레스 건입니다. 자, 건은 뭐랑 뭐를 연결시켜 준다고 했죠, 방금? 자, 여기 뼈와 근육을 연결시켜 주는 게 건입니다, 건.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대는 자, 여기 대표적으로 자기 무릎이죠, 무릎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 위에 있는 흰색 뼈는 대퇴골이죠, 대퇴골. 자기 지금 고개를 숙여서 다리를 보면은 허벅지뼈입니다, 허벅지뼈. 대퇴골이라고 부릅니다, 대퇴골.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뼈 두 개가 보이죠? 여기 큰 뼈가 경골입니다. 경골.
여기 종아리 근육이 붙어 있는 이 뼈를 의미하고, 그리고 여기 측면에 비골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원래대로 넘어가서, 자, 인대, 십자인대는 후방 십자인대랑 전방 십자인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인대는 자세히 보면은 뭐랑 뭐를 연결시켜주죠? 그렇죠. 대퇴골 위에 있는 뼈와 아래에 있는 경골, 이 뼈를 연결시켜줍니다. 뼈랑 뼈를 연결시켜주는 게 인대고, 그리고 뼈와 근육을 연결시켜주는 게 건입니다. 이 두 가지 명칭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이제? 그리고 좀 더 첨언하자면은, 자,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는 여기 있는 경골, 요 아래에 있는 뼈 있죠? 이 경골이 앞쪽으로, 전방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잡아줍니다. 이게 고무줄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뼈가, 자, 우리 몸 쪽으로 지금 이 앞쪽으로 튀어져 나갈 때 이게 늘어나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만약에 이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게 되면은 이 종아리 아래쪽에 있는 뼈 부분이 우리 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쪽으로 튀어나가게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없게 됩니다. 자, 후방 십자인대는 반대로 이 앞에 있는 경골이 우리 몸을 기준으로 뒤로 밀려나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무릎의 이 다리 전체의 안정성을 가지고 오는 게 이 십자인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기는 한데, 자, 앞에서 설명했던 거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운동을 하게 되면은 골격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 운동을 하면 뼈에 칼슘이나 단백질 공급이 원활해져서 뼈의 밀도가 높아져서 골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아까 첫 번째 그 PPT 자료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 계속 연결이 되죠. 청소년기의 규칙적인 운동은 뼈에 더 많은 칼슘을 저장하기 때문에 노년기에 가도 상대적으로 다른 운동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은 골밀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관절 주위의 인대와 근육의 신축성을 증가시켜서 유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신축성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신축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인대나 건이 상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운동이 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신경계에도 운동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신경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금방추와 골직원 기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인체의 움직임과 신경 조절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근섬유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말하는 근육입니다. 근육. 자, 근육이고, 이 근섬유의 한 가닥 한 가닥을 근원섬유라고 부릅니다. 요 근섬유 안에 있는 한 가닥이죠. 우리 이거 근육 다발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섬유 근육이라고 부르고, 자, 이 근육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운동신경 세포의 지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보면은 인체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근육의 수축의 조절을 통해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흔히 사람이 움직인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지만 그 움직임이라는 것은 골격근,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 때문에 움직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은 그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위한 1차적인 명령은 대뇌 전두엽의 운동 피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뇌, 여기 우리 이마 앞쪽에 있는 전두엽, 여기에 있는 운동 피질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운동신경 세포가 여기 근육에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수업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1분 과학이라고 해서 사람의 움직임은 어디에서 제어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대뇌죠. 그래서 멍게를 예를 들면서 멍게가 바다에 떠다니다가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
움직임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니까 뇌를 잡아먹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생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뇌와 움직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대뇌가 1차적으로 큰 움직임, 우리가 봤을 때 뭐 상체를 움직인다든지 하체를 움직인다든지 하는 큰 움직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이 뉴런을 통해서 전달되는 신경 자극의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반응 속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이게 큰 움직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 지워볼게요. 자, 여기 나오는 그림은 무릎 반사에 대한 그림입니다. 무릎 반사. 우리가 엉덩이를 어디 의자에 이제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걸터 앉은 상태에서 여기 무릎 부분을 탁 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나요? 그렇죠. 여기 무릎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이 다리가 들리게 되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냐? 이게 금방추와 연관이 있습니다. 금방추와 연관이 있고, 자, 금방추와 골직원 기관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우리 근육과 건에 있는 고유한 수용기입니다. 수용기. 내수용기 중에 한 개인데, 자, 우리가 뭐 감각이라고 표현을 하죠. 발 감각이 뛰어나야 드리블을 잘한다. 뭐 손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아주 미세한 동작을 잘한다. 뭐 여기서 말하는 이 감각이 금방추와 골직원 기관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무릎 반사를 예를 들어서 금방추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무릎을 탁 치게 되면은 무릎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다리가 올라온다고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무릎에 요 망치로 탁 두드렸을 때 대퇴근이 늘어났다는 신호가 금방추를 통해서 척수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대퇴근이 늘어나게 되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신호가 전달이 되니까 척수에서는 그러면은 자, 대퇴근이 늘어나서 부상을 입기 전에 수축시켜라 라는 명령이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학기 때 이 대퇴근이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수축하게 되면은 무릎뼈에 같이 대퇴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쪽 방향으로 근육이 짧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다리가 펴지게 되는 겁니다. 딸려 올라가기 때문에.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은 이 무릎에 치는 이 망치에 이 전달되는 이 충격이 금방추를 통해서 내부로 수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근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다시 짧아지도록 명령을 내리는 게 금방추의 역할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걸 다 지우고 자, 두 번째로 골직원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골지 힘줄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힘줄 대신에 건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건. 그래서 골지 건 기관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골지 힘줄 기관은 옛날 말입니다. 옛날 말. 골지 힘줄 기관. 골직원 기관은 자, 금방추랑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자, 건 안에 있고요. 골직원 기관은 자, 아까 금방추가 근육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늘어나는 것을 안쪽으로 줄어들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거는 반대입니다. 자, 우리가 의식적으로 힘을 주게 되면은 근육 길이가 짧아지겠죠. 짧아지는 수축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수축이 과도하게 되면은 근육에 또 부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이 과도한 수축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시켜서 힘이 탁 풀리게 만듭니다. 반대쪽으로 힘이 탁 풀려서 근육이 이완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골직원 기관의 역할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요 표시한 거를 다시 지우고 뒤에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설명이 지금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더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가볍게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적혀 있죠. 골직원 기관은 하나의 금섬유가 우리가 의식해서 수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령을 들어 올려가지고 상완 이두근에 강한 힘을 준다든지. 근데 이게 힘이 계속 강하게 꽉 주게 되면은 근육에 무리가 가겠죠. 그럼 손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골직원 기관이 인식을 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버립니다. 이해되나요? 자, 여기 밑에 보면은 경기 수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골직원 구간에 마취제를 주사하는 역도 선수들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것을 이완시켜 주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용상이나 근육에 힘을 줘서 탁 들어 올리는 동작이 너무 과도하게 수축되면은 부상을 입으니까 골직원 기관에서 부상 방지를 위해서 근육을 탁 힘을 풀어서 이완시켜 줘야지 라는 게 마취제를 통해서 차단이 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과도하게 수축해서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 힘에 대한 통제가 안 되니까 당연히 힘줄, 건이 뼈에서 떨어 나갈 정도로, 그죠? 거기 아킬레스 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킬레스 건이 비복근이랑 뒤꿈치 뼈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죠. 여기랑 여기에. 근데 여기 건 안에 있는 골직원 기관이 비복근의 과도한 수축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여기 뼈랑 아킬레스 건이 붙어 있는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약하면은 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시간적, 공간적 정보를 지속해서 받아들이게 된다. 이 받아들인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적절하게 판단하고 대응하여야 하므로 각종 신경계가 발달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무수하게 반복이 되니까 신경 전달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운동신경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뇌의 기능이 움직임에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다음으로는 운동이 호흡계와 순환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동이 호흡계와 순환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호흡계, 순환계라고 하면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호흡계는 그냥 폐라고 설명을 하고 순환계는 심장과 혈관이라고 그냥 설명을 할게요. 자, 폐의 역할이 뭔가요,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그렇죠? 호흡을 들이마시고 호흡을 내뱉고. 그죠? 폐에서 하는 역할이 호흡을 들이마셨을 때 입을 통해서 산소가 폐로 전달이 되고 내뱉으면은 자, 폐에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진 이산화탄소가 자, 내뱉는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호흡이 들이마실 때 산소가 들어가게 되고 내뱉는 호흡에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O2가 산소고 이산화탄소가 CO2죠. 자, 폐를 여기 확대해 보면은 여기 포도송이처럼 생긴 게 있고 이 포도 방울 하나가 폐포라고 부릅니다. 폐포. 자, 이걸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 폐포가 있고 이 폐포를 이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폐포 하나하나에서 자, 요게 혈관이에요. 요게 혈관이고 산소가 폐포를 통해서 들이마신 이 산소가 혈관으로 이동하게 되고 내뱉을 때 이 이산화탄소가 폐포로 들어오게 돼서 입 밖으로 다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은 혈관으로 들어간 산소, O2, 이게 산소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찌그러진 고무 포트처럼 생긴 게 여기 헤모글로빈이라는 겁니다. 자, 잘 안 보이죠? 검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요렇게 찌그러진 모양. 이게 헤모글로빈이고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이해되나요? 그리고 이거 지난 학기 수업 시간에도 쌤이 헤모글로빈 설명을 해준 적이 있는데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보트처럼 생겼는데 4개의 방에 산소 하나, 둘, 셋, 4개를 운반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뭐 쿠팡과 뭐
그 로켓 배송 이야기도 막 섞어가면서 했었는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이 산소가 이 쿠팡맨, 헤모글로빈 쿠팡맨을 통해서 4개씩 이 피혈관, 이 피를 따라서 어디로 가게 되냐? 종착지가 어딜까요? 이 피를 따라서 종착지가 바로 이 심장이 됩니다. 심장. 이 혈관을 통해서 피가 흐르게 되는 거고 그 종착지가 심장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혈관 색깔이 다르죠? 이 파란 색깔 혈관은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관이고 자, 이 빨간 색깔 혈관은 산소가 많은 혈관입니다. 그리고 심장도 지난 학기 때 배웠는데 선생님이 방실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몸을 한 바퀴 다 돌고 난 피가 우심방으로 모이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 몸을 다 통과했으니까 산소를 근육에 다 전달을 해주고 자, 이산화탄소를 다 받아왔겠죠. 그래서 피 색깔이 파란색으로 보이게 이게 정맥혈입니다. 정맥이고 자, 우심방으로 모여서 우심방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이렇게 빠져나가서 폐로 갑니다. 폐로 가가지고 아까 가스 교환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호흡을 통해서 내보내게 되고 산소를 받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받아온 빨간색 피로 바뀌게 된 게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쪽으로 산소가 가득한 피가 다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내려가게 되고 이 산소가 가득한 피가 좌심실에 수축을 통해서 우리 온몸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순환을 하게 되고 우리 몸에 각 있는 근육들로 산소를 운반을 하고 다시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정맥혈로 모이게 되고 이게 우심방으로 들어오고 우심실로 내려와서 다시 폐로 가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서 다시 좌심실로 들어오고 좌심방으로 들어오고 좌심실로 내려와서 좌심실의 수축으로 인해서 다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지워봅시다. 자, 그러면은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산소를 사용하는 운동. 유산소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 산소에 대한 활용 능력도 좋아지게 될 것이고 이 산소 운반 능력도 좋아지게 될 것이고 이 사용하는 거는 단련이 되기 때문에 더 좋아지겠죠, 기능이. 그래서 심장에서 좌심실에서 산소가 가득 찬 피를 강하게 내뿜어 줄 수 있고 왜냐하면 계속 수축이완을 반복하게 되니까.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마라토너랑 축구 선수, 산소를 많이 활용하는 운동 선수들은 스포츠 심장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좌심실에서 한 번에 뿜어내는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회 박출량이라고 표현을 하죠. 한 번 심장이 수축을 했을 때 좌심실에서 뿜어져 나가는 양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보면은 지구성 운동선수, 마라토너, 아까 축구선수라고 이야기했죠. 자, 여기 심실 용적이 안에 있는 이 면적이 커지게 되고 여기가 면적이 커지게 되면은 좌심방에서 내려오는 피가 더 많이 보관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득가득 찬 피를 1회 박출량 한 번 수축하면서 더 많이 뿜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산소가 이 스포츠 심장을 가진 사람은 스포츠 심장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한 번에 더 많은 산소를 포함한 피를 뿜어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조직에서는 더 많이 산소를 용이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을 축구를 한 달, 두 달, 풋살도 마찬가지고 한 달, 두 달 동안 뛰지 않다가 쉬다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호흡이 너무 안 터진다. 너무 힘들다라는 게 느껴지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근육에서는 수축 이완을 하는 움직임이 발생이 될 거고 그 수축 이완을 할 때 산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높아진 산소 요구량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심장에서 1회 심박출량이 커야
우리 몸에서 요구하는 산소 요구량을 채워줄 수가 있는데 이 스포츠 심장이라는 거는 운동을 쉬게 되면은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의 근육에서 요구하는 산소 요구량을 충족시켜 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지치고 힘들다는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 스포츠 심장에 대한 설명이었고, 스포츠 심장이랑 비대형 심근증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고혈압 환자에게 많이 발생이 되는 거고, 고혈압이라는 거는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높아진 혈압을 버티기 위해서 이 심장의 벽, 이 심실의 벽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심장 중벽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비대해지는 거예요. 이 높아진 혈압을 버티기 위해서. 엄연히 이 심실 용적이 넓어지는 거랑 이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두꺼워지는 거랑은 다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좌심실의 용적이 커지게 되고 그 커진 용적 때문에 일의 심박출량이 증가하게 돼서 우리 몸에서 근육에서 요구하는 일의 산소 소모량을 더 빨리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이 향상되는 것은 스포츠 심장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혈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여기 흐르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은 그리고 혈관의 두께가 더 가늘어지게 되면 혈 압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높아진 압력을 버티기 위해서 여기 심실의 벽이 두꺼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랑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비대형 심근증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거는 질병에 해당되는 거고 왼쪽에 있는 스포츠 심장은 기능적인 변화입니다. 좋은 겁니다. 두 개 구분이 되시나요? 자, 구분이 되시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자, 호흡계,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은 폐활량이 커지고 혈액과 조직세포의 산소 이용,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기능이 원활해진다. 기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운동을 통해서. 순환계, 심장과 혈관.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혈관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근육에서 산소 소비가 더 잘 되도록 한다. 그렇겠죠. 근육에서 요구하는 산소 요구량을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심장과 혈관이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순환계가 튼튼해지면 먼 거리를 더 빨리 달리거나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운동할 수 있고 각종 생활 습관병을 예방해 치료도 쉬워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당연히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저항성 운동이겠죠. 유산소 운동보다는 저항성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비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결론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신경계 설명하면서 신경이 근육에 붙어 있는 그림을 보여줬었는데 이거는 순전히 근육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근육은 근외막과 근내막, 근주막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한 다발을 근섬유라고 하고 이 근섬유를 다시 한 가닥을 뜯어내면은 근원섬유가 되고 자, 이 근원섬유를 더 자세하게 나타내면 미오신과 마이오신과 액틴으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은 이 두 가닥이 슬라이딩해서 들어와가지고 근육이 짧아지게 되고 근세사 활주설이다. 이렇게 지난 학기 때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자, 기억나시나요? 자, 간단하게 근육에 대한 설명이고 자, 넘어가서 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저항성 운동 자, 아령을 든다든지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비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비대의 형태에는 일시적 비대, 만성적 비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것은 만성적 비대에 되겠죠. 자, 만성적 비대는 장기간의 저항성 훈련, 5주 동안 우리 학교에 있는 웨이트장에 가가지고 벤치프레스를 한다든지 스쿼트를 한다든지 데드리프트를 한다든지 하면은 근육의 크기 증가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때 이것도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자, 이런 저항성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스쿼트를 하고 벤치프레스를 하고 그다음 데드리프트를 하면은 몸이 커지는 걸 보이는데 그 근비대는 쌤이 이 근섬유 가닥이 많아져서 그런 거라고 했나요? 아니면은 근섬유 가닥이 굵어져서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그렇죠. 근섬유 가닥이 굵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 한 가닥 한 가닥이 굵어지는 겁니다. 이 근섬유의 개수 다발이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이 뒤에 거 읽어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근섬유 가닥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왜 그렇다고 돼 있죠? 자, 근섬유 가닥의 숫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출생 또는 직후에 바로 결정이 돼버린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유전적인 영역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타고난 근섬유 가닥 하나하나를 여기 보이죠? 이 근섬유 가닥 하나하나를 트레이닝을 통해서 더 굵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해가 됐죠? 자, 이 뒤에 설명들은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하면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 저항성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신경이 발달하게 되고 근육 세포가 굵어진다고 되어 있죠. 숫자가 증가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숫자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유전이 영향이 미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설명을 길게 했는데, 자, 우리 여러 운동을 통해서 신체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운동이 자,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운동을 통해 체력 요소들을 길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이 체력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크게 체력의 유형에는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팝스를 측정하는데 이 팝스는 건강 체력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 그래서 건강 체력은 선생님은 이거를 대학교 때 암기를 했었어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글자만 따서 근근, 심, 유, 신이라고 외웠었어요. 자, 이 세부적으로 하나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근력과 근지구력은 합쳐서 설명을 보통 많이 해요. 근데 따로 한 개씩 설명을 하면은 근력은 근육이 한번 수축할 때 내는 힘입니다. 포인트는 힘에 있어요. 힘. 그래서 뭐 1RM을 측정할 때 말하는 그 1RM은 한 번 최대 수축을 의미하는 근력의 무게겠죠. 1RM을 측정한다 뭐 이런 말을 쓰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내가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무게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건 근력을 측정하는 거게 되겠죠. 자, 근지구력은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한 근력을 지속해서 발휘할 수 있는 힘. 이거는 지속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kg 가벼운 무게로 스쿼트를 몇 번 반복할 수 있냐. 자, 근지구력 같은 경우에는 뭐 축구 선수라든지 아니면 마라토너 같은 경우에 근지구력을 더 많이 요하겠고, 근력 같은 경우에는 뭐 역도 선수 같은 경우에 근력이 더 중요하겠죠. 한 번에 낼 수 있는 최대 힘이 중요하니까. 자,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서 심폐지구력은 전신 운동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심장과 폐의 지구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지구력은 근육의 지구력을 의미하는 거고. 자, 네 번째로 유연성. 유연성은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인데 관절의 가동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신체 구성. 신체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체지방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거 팝스 측정하면서 인바디 재면은 이 체지방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체지방률도 재고 BMI도 재죠. BMI도 재고 그리고 체지방 그리고 체지방을 제외한 제지방이라고 부르죠. 체지방과 제지방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게 신체 구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건강 체력은 뭐다?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 5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운동체력. 운동체력에는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력, 스피드, 반응시간 이렇게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 가지는 팝스 측정에 들어갑니다. 요 5가지 플러스 이 중에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순발력이죠. 50m 달리기. 달리기로 보통 측정을 하고 아니면은 뭐 악력을 측정하기도 하죠. 그렇죠? 자, 운동 체력을 계속 설명을 해보면은 순발력. 자,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힘에. 그리고 민첩성은 방향전환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체를 재빠르게 움직이거나 방향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자, 평형성. 평형성은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죠. 이거는 아까 우리가 신경계 설명할 때 금방추와 골직원 기관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겠죠. 그 미세하게 좌우로 뭐 쓰러지려고 할 때 반대쪽으로 근육을 잡아준다든지 또 반대쪽으로 근육을 옮긴다든지 할 때 그 미세한 신경들을 전달하고 근육을 이완 수축시켜주는 역할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골직원 기관이랑 금방추라고 설명을 했었죠. 이 평형성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협용성은 코디네이션이라고도 하는데 몸 전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느냐가 협응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스피드, 그 다음에 반응 시간 뭐 등이 있네요. 자, 옛날에는 팝스 대신에 쌤이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다고 했었죠. 체력장. 체력장으로 측정했던 것들이 이 운동 체력 요소들입니다. 요즘에는 바뀌어서 팝스를 재고 이 팝스는 건강 체력들을 주로 측정을 하고 순발력 하나를 더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엘리트 체육, 생활 체육과도 연관이 있는데 그 자세한 설명은 지난 학기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심폐지구력이 좋으면은 오랫동안 활발하게 지속할 수 있다. 근력 근지구력이 좋으면은 할 수 있다. 유연성이 좋으면 신체 구성이 좋으면 이거는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시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마찬가지로 운동체력 순발력이 좋으면 민첩성이 좋으면 스피드가 좋으면 평형성이 좋으면 뭐 반응 시간이 좋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뭐 운동의 유형별 특성과 효과라고 되어 있고 뭐 운동의 유형을 뭐 시간대로 구분할 수도 있고 체력 요소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고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더 중요한 거는 이 바로 밑에 겁니다. 자, 운동 시간대에 따른 구분 뭐 일상생활 속에서도 할 수 있고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운동할 수도 있다. 이 정도는 다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체력 요소에 따른 운동 구분이 더 중요해요. 아까 건강 체력 요소에는 뭐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으로 나누고 건강 체력에는 근근, 심유, 신이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는 평형성, 민첩성, 협응성, 순발력, 반응 시간, 그 다음에 스피드 등이 있다고 했었죠. 이런 체력 요소들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는가? 이거 하나하나를 길러줄 수 있는 운동은 어떻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그리고 그 효과는 뭔지 이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선생님이 내주게 될 과제도 이 순서에 따라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제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저항성 운동을 선택을 해야겠고 그 저항성 운동을 주 3회 뭐 최대 근력의 몇 프로를 이용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운동 효과는 뭐가 근비대가 된다. 뭐 이런 것들 일련의 과정이 있겠죠. 어떤 형태를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근력 및 근지구력을 키울 수 있다. 요렇게 세트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내가 몸이 뻣뻣해서 유연성을 기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제시되어 있는 운동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스트레칭이라든지 요가든지 맨손 체조라든지 필라테스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 안에서 가볍게 당기는 느낌으로 동작당 몇 초를 실시하고 가능한 한 매일 하는 게 좋죠. 유연성 운동은.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효과가 생깁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근 관련 손상이 예방되고 다양한 운동 기능 습득에 유리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형상평가입니다. 자, 형상평가는 자, 첫 번째로 아까 전에 뭐 근근 심유신 5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내가 기르고자 하는 것을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은 뭐 근력, 근지구력을 키울 거다. 요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을 또 선택해야겠죠. 뭐 쌤은 팔굽혀펴기를 할게요. 팔굽혀펴기, 상체 근력을 키우고 싶어. 팔굽혀펴기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운동을 실시를 합니다. 자, 이거는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팔굽혀펴기를 실시하고 동영상 제출하고 그 효과는 뭔지. 자, 팔굽혀펴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근육을 기를 수 있죠? 대흉근과 상완 삼두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근비대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카톡으로 어떻게 보내는지까지 선생님이 이 캡처를 해가지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요런 방식으로 선생님한테 보내면 됩니다. 자, 건강 체력 요소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구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체력 요소는 근력 및 근지구력입니다. 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근력 및 근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팔굽혀펴기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여기 동영상은 자, 선생님 하나밖에 없는 조카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학교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 효과. 자, 대흉근과 상완 삼두근의 근비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을 해야 과제 제출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다 이해했죠?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조카가 팔굽혀펴기를 이제 8살밖에 안 됐는데 생일도 12월생이라 가지고 엄밀하게 따지면 7살이에요. 7살. 자, 7살이 하는 팔굽혀펴기를 보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엉덩이 내려가야지. 둘, 셋, 우와, 넷, 우와. 자, 다음 시간에는 운동과 자기 관리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